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날선 공방 환영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3분 모셨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 네, 안녕하세요. 용해인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멤버들이 다 모였습니다. 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네. 야, 너무 전화로만 뵀어요, 우리. 네. 그죠. 이제 바쁜 일은 아니지만 뭐 이태원 국정조사 어느 정도 좀 마무리돼 갑니까? 네, 이제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공청회 1개 정도가 남아 있고요. 네. 이제 큰 쟁점은 결과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여당과 야당의 아주 지난한 협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은 특수본 수사, 경찰 특수본이 뭐 사건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용산에서 꼬리 자르고 행안부도 서울시도 경찰청도 수사 안 했다 이렇게 좀 오늘 좀 토로하더라고요, 불만을. 네, 맞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난 2차 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처음으로 참사 70일 만에 본인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다라는 것을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좀 강구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특검이나 특별법 같은 것들도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선거제도 정비됩니까? 연동형 비례대표는 이거 뭐 허울뿐인 제도니까 바꿔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선거제도 정비 필요성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혁신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혁신위원장입니다. 자,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까? 저는 일단 이 정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네. 국민들이 바라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여야가 막론하고 온통 다 막론하고까지는 아닙니다만 일부 의원님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마치 문제인 것처럼 네. 또 소선거구제가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소선거구제도 중선거구제도 대선거구제도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를 합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는 완전히 다른 선거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앞으로는 계속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좀 분리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이 개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입법부 또 국회의 기능이 있는 거고요. 또 이 과정에서 결국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이 심판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제도로서 고민을 해야 된다. 국민들께서는 본인이 원하는 후보를 뽑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민주당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요? 민주당 국회의원 말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뭐 이제 대통령께서 신년에 이제 중대선거구제라는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뭐 정진석 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나 뭐 얘기는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정개특위에 보면은 지금 저희 당 그 소위원장이 조혜진 의원입니다. 네. 조혜진 의원은 굉장히 의지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특히 이게 이번에는 좀 법정 시한을 지켜가지고 올해 4월 전까지 뭔가 안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국회에서 제대로 좀 이렇게 뭔가 뭐 선거구 획정도 좀 빨리 하고 제도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김진표 의장도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의지가 있으시다 보니까 다음 달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 네, 이제 현재의 선거 제도와 그리고 정치 구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도 다 그 얘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만 이제 집중을 해서 그것만의
탈피만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과연 선거제도 개혁을 넘어선 정치 개혁이 이루어질까라는 의구심이 저에겐 좀 있고요. 여러 한계와 반론이 있었지만 지금의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탄핵 이전에 탄핵을 겪으면서 우리 정치가 정말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국민적 열망과 함께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발생하는 사표 그리고 사실상 양당제를 강요하는 이 민심 왜곡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서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좀 지금의 정치 제도와 선거 제도들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맥락들을 좀 살펴보면서 논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만 한정하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개혁이라는 건 선거제도 개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시기에 더 많은 정당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닿을 수 있느냐. 네. 이 일상 시기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고요. 지금의 정치제도는 사실 양당에게 모든 자원들이 집중되는 방식. 예를 들면 선거 시기에 토론회라거나 아니면 국고보조금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논의를 해야 정말 총체적인 의미의 정치개혁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이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 마련했는데 그렇게 의지가 있는지 자 가능성 물어볼게요. 이번에 선거제도는 개편될까요? 국민의 편에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천하람? 원래 이게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좀 꽤 올라온 편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이 던지고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받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지금 재미있는 것이 올해 선거가 없는 해이기도 하지만 다음 총선에서 어떤 당이 확실하게 이길 거다라는 게 애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선거 제도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들여다보자라고 하기에 좋은 시기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정치혁신위원장 정경태. 저는 어찌됐건 우리 용해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선거제도 개혁은 어떻게 선거를 하느냐라는 정치공학에 매몰돼서는 안 되고요. 결국 이 권력구조 개편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나갈지 또 어떻게 권력의 분립과 자립 또 견제와 균형을 맞춰갈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치 제도 또 이 정치 문화 만들어가야 되는데요. 전 작은 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전반기획 정개특위 위원을 하면서 우리가 지구당 부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막 사전선거운동 또 유사선거조직 이렇게 다 이 소위 원외 이 경쟁 상대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선거제도 이를 갖추고 있거든요. 선거법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여야가 함께 저희가 그때 정개특위에서도 합의를 했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이런 거라든지 혹은 소수 정당이 3% 이상 득표하지 않으면 이 정당이 해산되는데 사실 이런 진입장벽을 갖추는 이런 조항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네. 많이 정말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고쳐야 될 게 많죠. 용해인 의원은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이런 거 있습니까? 네, 좀 전에 3% 해산 말씀하셨는데 그 조항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도 사라진 조항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고보조금을 양당이 독식하는 문제. 그러니까 1년에 보통 경상보조금으로 400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 중에 절반은 일단 지금은 두 정당이 갈라먹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압도적인 지원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당 활동의 차이 이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선거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은 굉장히 지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중대선거구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폐해가 큽니다. 물론 크지만 만약에 중선거구제 정도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은 소선거구제하에서 4년에 한 번씩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한쪽을 심판하는 것이 가능한데 중선거구제, 애매한 중선거구제로 갔을 때는 그런 심판도 불가능한 정말로 거대 양당의 이 의석 나눠먹기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과정에서 디테일한 논의들 역시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꼼수 위성정당 논란
동안 불렀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제도는 좀 손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앞으로는 안 만든다, 이거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건 사라져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막을 거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꼼수 위성 정당은 막을 수 있는데요. 형제 정당, 자매 정당을 표방하면서 나오는 정당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열린 그때 뭐였죠? 뭐 더불어 시민당이었나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네. 더불어 시민당은 막는다 치는데 열린민주당을 과연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들께서 또 현명하게 판단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예. 또 제도도 가능하면 좀 완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론과 좀 다른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본인들이 합의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안을 법안 발의했지만 현 제도가 유지되면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하셨어요. 네, 근데 조혜진 의원은 어느 정당도 위성정당 만들면 안 되죠.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 예,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 검찰 이렇게 조사 가는데 장경태 의원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당은 지금 여기에 다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사상 초유의 일이죠. 이제 검찰이 대장동, 백현동, 뭐 쌍방울 등을 조사하다 이제는 이 불송치 결정이 난 성남FC까지 다시 재수사해서 이 또 무리한 출석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또 일방적으로 했다가 저희가 일정을 다시 조율해서 이 정말 개인적 결단을 내리신 건데 지금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앙당사 압수수색, 또 이 야당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 등을 또 그것도 지청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제대로 된 혐의, 제대로 된 근거가 없으면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소환하거나 이 출석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수사, 정말 뭐 석유 없는 수사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부디 공정한 수사를 위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제 할 말 없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얘기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겁니다. 쟤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근데 제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뭐 저는 뭐 과거 정부에서도 열심히 했고 부족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다고 해도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다라는 논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네.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하거나 뭐만 하면 다 몰려가서 녹취를 해가지고 고소고발을 했어요. 수십 건이었어요. 네.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네. 10년 동안 재판받아 오늘 무죄 받았거든요. 2심에서. 네. 억울하잖아요. 무죄인 사건을. 그러니까 이제 무죄가 나오면 그건 당연히 무죄인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억울하다고 좀 어떤 상황에서 보면 네. 검사들이 저만 쫓아다니고 그러면 그거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예외적이었네. 네, 뭐 예를 들면 뭐 검사가 수사한다고 해서 다 무죄인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 뭐 성남FC 관련해서는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죠. 저희를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내조하시라 이겁니다. 적극적으로 내조해서 오늘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소나트 날리고 이렇게 어묵 먹방 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김건희 여사? 저요? 네. 전 김건희 여사의 영부인으로서의 행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네. 대선 과정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하셨고 그러면서 본인은 드러나지 않게 내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최소한 그 말을 뒤집으려면 그에 맞는 해명과 또 국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가 그런 말은 없이 대통령 영부인이 되자마자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시고 있는 걸 보면서 지난 대선 때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이런 거 관심 없고요. 나경원 전 의원한테 관심이 그냥 거기에 그냥 다 쏠려 있어요. 네.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은 윤핵관이라고도 볼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학 시절부터 친했다고 하고 가까운 사이였는데 얼마 전까지 윤핵관이어가지고 막 장관급 자리도 주고 총리급 부총리급 자리도 막 주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반회관이나 비회관이 된 겁니까? 저는 제가 꿈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몇 번째 평행 우주에 와 있는 것인가. 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떤 기준으로 봐도 반윤은 결코 아니고. 그렇잖아요. 윤석열을 뭐 지키겠다. 윤석열 정권의 승리를 위해서 계속 그러고 다니던 분인데. 약간 요새 무슨 이준석의 길을 가지 마라 이러는데 그 어떤 평행 우주에서 나경원이랑 이준석이 묶이는 겁니까? 이거 좀. 이준석 전 대표가 네. 행보할 때 가장 비판했던 사람이 나경원 전 의원 아닌가요? 그렇죠. 지난번 당대표 때도 엄청 붙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사실 윤핵관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뭐 대통령 입장에서 좀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도 아무리 올해가 이제 토끼의 해라고 하지만은 뭐 당대표 선거도 하시고 싶고 또 이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도 하고 싶고 두 마리 토끼를 좀 너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서운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저희 당에 항상 대체적으로 주류에 있었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친윤 성향 당원들의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고 있는 지금 분이에요. 당심은 거의 뭐 가장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서로 기분 나빠하겠지만은 저희 6070 당원들에게는 이준석 같은 존재거든요. 그렇죠. 6070의 이준석 네. 같은 거랑 이렇게 하니까 자꾸 나경원 이준석 동맹 같은 게 나오나? 그러니까 나유연대 이런 게 나오는 그렇게요. 나유연대. 둘 다 아이돌 비슷하긴 해요. 생각해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친윤 성향이신데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나경원 전 대표가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 막 직격을 날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장이 그럼 저출산 관련된 대책을 내놓지 그럼 다른 대책을 내놓는 게 그게 더 이상하죠. 그걸 가지고 대통령실과 조율되지 않았다. 심지어 포퓰리스트라 얘기까지 하던데 이러다가 나경원 대표 뭐 빨갱이나 소리도 나오겠어요. 정말 작년에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준석 대표와 나경원 대표가 이 당대표 놓고 경쟁할 때 윤심은 결국 나경원 대표를 도와줬거든요. 근데 지금 나경원 대표가 이번 전대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착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당원 100%라면서 이 100%가 됐다는 건 예측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거거든요. 이 변수를 줄이고. 네. 그러면서 이 결선 투표제 도입하면서 유승민 방지 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고 돌아서 알고 보니 나경원 당선 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결선 투표하면 나경원 대표가 무조건 이긴다고 봅니다. 제 분석으로. 근데 어찌되었건 지금 제께의 자기 발목 잡힌 격인데요. 어찌되었건 나경원 대표 입장에선 지금 당연히 나오셔야죠. 지금 마치 저출산 뭐 부총리급 장관급 줬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그만해라? 아니 그동안 당대표가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 당대표를 탄핵시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5월까지 비대위 임기였는데 임기 뭐 8월까지 한다 했다가 3월에 조기 전대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상황을 변화한 거는 본인들이 다 바꿔놓고 본인들이 세팅 다 해놓고 나경원 나온다고 뭐라고 하는 것도 너무 웃겨요. 네, 일단 대통령실이 이 사안만 놓고 보면 대통령실이 너무 극성으로 반응한 까닭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게는 출마라는 선택지만 남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출마를 하실진 안 하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면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라는 것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이라거나 뭐 이런 논의가 사실 주로 돼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윤심이 어디에 가 있냐를 중심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서 이 당대표 선거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저는 좀 듭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오는데 이 파도 어떻게 헤쳐나겠다. 이런 얘기는 없고요. 내가 더 윤석열과 친해. 아니야. 맞습니다. 내가 더 가까워 이런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 그런 국가 운영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 됐죠.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의 이야기인데. 대선 후보 됐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집권당인데. 국민의힘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지금. 물론 있겠죠.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게 뭐 선명하게 잘 나올 수 있었으면 정말 지난번 대선 경선에 그 사람이 대통령 나왔겠죠. 그럼요. 근데 저기 국가 비전을 제시 못하는 국민의힘에게 진 게 또 민주당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패자는 할 말이 없는 법인데요. 어찌되었건
이 나경원 대표가 그래도 영리하게 플레이한 게 있어요. 딱 저출산 문제, 헝가리식 제도 논쟁을 하면서 어찌되건 포퓰리즘 얘기, 그러니까 정책 논쟁을 벌인 거거든요. 예. 근데 김기현 대표나 뭐 다른 분들 논쟁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왜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이제 들면? 저희가 사실 또 이제 당대표 토론회 이런 거 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이 붙겠죠. 아직까지는 등록도 안 한 시점이니까. 지금 등록도 안 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튼 되게 우리 웃긴 연한 게요. 데서 붙었죠. 네. 나경원 의원한테 무슨 좌파 포퓰리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빨갱이라 소리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좌파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한 97% 정도가 좌파한 거 아닙니까? 99%. 거의 99% 네.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 지금 또 나경원 의원이 나오면 나오지 못할 거야. 개인적인 뭐가 있어. 또 남편이 뭐가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전두환식, 박정희식 아닙니까? 이거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서워서 지금 출마하겠습니까? 아니 뭐 전두환식 박정희식은 뭐 더 무서웠겠죠.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봐도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 건가? 그렇죠. 너무 압박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는 걸 보면 너무 그러니까 밀어붙이죠. 제가 대통령이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러면 이 직을 맡지 말든 아니면 당대표 생각 있으면 빨리 깔끔하게 그만두고 나가든가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불만을 표출해서 퇴로를 열어줘야지. 아까 용해인 의원 말씀하셨지만은 뭐 상종 못할 사람이다, 뭐 애도 아니고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우리 사이가 끝났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더 하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메시지 조절이 너무 이게 강약 조절이 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걱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네. 사실 그러면 대통령과 윤핵관과 척지고 출마를 하거나 뭐 정치적 행보를 보이거나 그렇게 이렇게 그냥 출마를 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좀 무서워할 것 같아요. 압수수색을 각오하고 출마해야죠. 그러니까 아마 나경원 대표 지금 엄청나게 압박받고 있을 겁니다. 천하람 지금 최고위원 나가야 되는데 압수수색 당할까 봐 그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압수수색은 걱정 안 해야 되는데 문전박대는 걱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제주도에 저희 제주도당에서 원래 나경원 의원 뭐 초청 강연 비슷한 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직전에 뭐 비행기 타지 마십시오 같은 거 아닙니까? 네, 오지 마. 문전박대는 아니고 이제 뭐 약간 뭐 비행기 타지 말라 뭐 이런 오지 마야, 오지 마. 오지마였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전국 단위에서 모든 저희 당협이 이제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당에서 주로 거의 대부분 주류로서 생활해 오신 분인데, 그렇죠. 이 험난한 길을 잘 가실 수 있을지 뭐 이렇게 비주류도 이게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건데 아무튼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였다 이 얘기죠. 뭐 그렇게까지 뭐 제가 자꾸 저희 당을 디스하게 되네요. 저희 당 대표 후보분들 뭐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비전도 많고 잘 다니시고. 아까까지 비전 없다면서. 하다 보면 나오겠죠. 어느 때보다 우리 천하람 의원님의 얼굴이 빨개지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마음속에 없는 말 하시려고 근데 하니까. 국민의힘 이렇게 진행 상황 보면 굉장히 조금 아이고 무섭다. 나 뭐지 윤핵관 아니면 굉장히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정치권이 이렇습니다. 네, 참 냉혹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무섭습니다. 그 검찰당으로 바꾸기 위한 과정이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윤심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근데 역대 정당의 전당대회에 이렇게까지 개입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경우를. 개입은 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티를 내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그리고 심지어 후보를 압박하면서 며칠 전에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수석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나경원 전 의원을 디스하는데 이거는 이거 정치 개입이라고 대통령실의 정치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한가한 곳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어요. 지금 얼마나 해야 할 일이 사실 많습니까? 경제 위기 문제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뭐 해결할 일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한가하신가 당의 대선에 대표 선거에 이렇게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개입할 만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라도 나랑 마음에 맞고 잘 할 수 있을 당대표가 되면 좋겠다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약간 물밑에서 뭐 좀 도와주고 하는 정도 늘 해왔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대통령실에 굉장히 큰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이준석을 쳐내거나 뭐 예를 들면 약간 척지고 이런 거는 저희 당의 이제 주류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 큰 충격이 없었어요. 저기는 약간 뭐 비주류고 뭐 나랑은 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약간 너무 이제 막 그 말 세게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진짜 저희 당의 주류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의 주류도 이게 약간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들 좀 너무 뭐랄까요? 약간 좀 걱정할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이잖아요. 변호사 출신도 검사 출신 아니면 주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설마 뭐 그렇게까지 그렇다고 뭐. 예. 저는 아까 이제 당협들이 문을 걸어 잠글 거다라고 하셨는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이거야말로 지금 정치 구도가 깨지고 집권 여당이 분당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나경원이 어떻게 선택을 할 건지. 만약에 반윤이 당권을 잡았을 경우 이 당은 어떻게 될지. 자, 관심사입니다. 근데 자, 이재명 뭐 소환조사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떻게 되나 어떤 선택을 하나 이것도 중요한데 국정조사 청문회 좀 명확하게 유가족들한테 명확하게 좀 답을 내놔야 될 텐데 3차 청문회도 예정돼 있습니까? 네, 이제 3차 청문회가 원래 열려야 하는데요. 그 기관의 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거나 아니면 윤희근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을 유가족들과 함께 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국민의힘이 극구 반대를 해서 결과적으로 3차 청문회는 열리지 못하게 되었고요. 유가족들과 생존자들 그리고 이태원의 상인분들 이렇게 모여서 공청회를 이제 내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민 장관의 시행령 위반 그리고 매뉴얼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실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인터뷰에서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책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천하람, 장경태, 용혜인과 함께했습니다. 공동혁신구역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2부 탁현민 전 비서관과 돌아옵니다.